마상필이 벨트를 휘둘러 윤태석의 이마를 강타하자 피가 흘러내렸고 풍산이가 날카롭게 울부짖으며 주인을 보호하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개새끼가! 조폭 일당이 발로 풍산이의 옆구리를 찾아 풍산이는 끙끙거리며 담벼락에 부딪혔지만 다시 일어나 주인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풍산아, 이 새끼들아, 걔한테 왜 그래? 윤태석이 절규하는 순간 목줄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풍산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태석이 의식을 잃어가며 마지막으로 본 것은 다친 몸을 이끌고 산 너머로 달려가는 풍산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궁견 풍산이와 윤태석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충청도 작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습니다. 대문 앞 마당에는 여름이면 봉숭아꽃이 피고 겨울이면 눈이 소복하게 쌓이는 그런 평범한 집이죠. 이 집 주인은 올해 65살이 된 윤태석이라는 남자입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어깨가 넓고 허리는 조금 굽었어도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윤태석은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눈을 뜹니다. 알람 시계 소리보다 먼저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세수를 하고 면도를 깔끔하게 한 다음 마당으로 나가 계집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검은색과 갈색이 섞여 있는 shepherd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맞이하죠. 풍산아, 오늘도 산책 나가자. 윤태석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합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는 성격이지만 풍산이에게만큼은 다정하게 말을 걸어요. 풍산이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지만 주인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눈빛으로 대답합니다. 까만 눈동자에는 충직함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둘은 이렇게 매일 마을 어귀까지 산책을 합니다. 아스팔트 길을 벗어나 흙길로 접어들면 풍산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살피고 윤태석은 묵묵히 그 뒤를 따라갑니다. 가끔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면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지만 먼저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윤태석은 작은 라디오를 켭니다. 군가가 흘러나오는 방송을 들으며 아침을 준비하죠.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밥 한 공기면 충분합니다. 풍산이에게도 사료와 함께 끓인 고기를 조금 얹어주고요. 오후가 되면 마을 중앙에 있는 정자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항상 바둑을 두는 노인들이 모여 있어요. 윤태석은 직접 바둑을 두지는 않지만 벤치에 앉아 풍산이와 함께 그들의 대화를 듣습니다. 태석이 저게 참 영특하다. 사람보다 낫겠어. 그럼 얘가 군견 출신이여. 나랑 같이 수색 들어갔던 놈이야. 윤태석이 이 말을 할 때마다 다른 노인들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 그 얘기 또 한다 또 해. 하지만 그들의 웃음 속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윤태석과 풍산이의 우정을 모두가 알고 있고 또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윤태석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도시에서 살며 좀처럼 연락을 하지 않아요. 손녀가 하나 있다고 들었지만 얼굴을 본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풍산이가 윤태석의 유일한 가족이에요. 저녁이 되면 둘은 다시 산책을 나갑니다. 해가 질 무렵의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저녁 준비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개 짖는 소리가 어우러져 하루를 마무리하죠. 윤태석은 이런 일상이 좋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지만 풍산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군인 시절의 엄격함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엄격함 속에 따뜻함이 배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윤태석을 존경합니다. 말수는 적지만 정직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풍산이 역시 마을의 명물이에요. 아이들이 다가와도 온순하고 길을 잃은 고양이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친절한 개로 유명하죠. 이렇게 평범하고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윤태석과 풍산이의 작은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세상은 때로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태석이 풍산이와 함께 산책을 나서는데 마을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상가 재개발 사업 추진 마이너스 주민 설명회 개최라고 적혀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웅성웅성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좋은 기회라고 했고 어떤 이는 걱정스럽다고 했어요. 윤태석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뭔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리더격인 남자는 마상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얼굴에 흉터가 있고 말투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르신들, 이번 재개발 사업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땅값이 몇 배로 오를 거예요. 마상필은 마을 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달콤한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윤태석의 눈에는 그의 진짜 모습이 보였어요. 손목에 찬 금시계, 목에 걸린 굵은 목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에서 풍기는 위험한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설명회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 마상필은 몇몇 노인들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계약서를 내밀며 빨리 서명하라고 재촉했어요. 어르신, 이거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쳐드린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런 조건 못 받아요. 하지만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본 노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땅값이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이었거든요. 그러자 마상필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집 담벼락에 붉은 페인트로 낙서가 그어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석은 이런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자에서 바둑두는 노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마상필이 조폭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원래 부산에서 깡패짓 하던 놈이래. 이제 건축 시행사 차려놓고 합법적인 척 하는 거야. 무서워서 어쩌겠어.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다고 하고. 노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윤태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군인 출신으로서 이런 부정의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마상필이 직접 윤태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부하 둘을 데리고 와서는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윤태석 씨, 나와서 얘기 좀 하시죠. 윤태석은 풍산이와 함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풍산이는 낯선 사람들을 보자 경계심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뭔 일이신가요? 간단해요. 어르신도 다른 분들처럼 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마상필이 계약서를 내밀었지만 윤태석은 받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어르신, 이 동네에서 혼자만 튀면 안 되죠. 다른 분들도 다 서명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윤태석은 단호했습니다. 그딴 짓거리로 사람 목숨 건드리지 마라. 어디서 협박이야? 마상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군인 출신이라고 그렇게 당당하세요? 좋아요.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마상필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윤태석은 그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풍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풍산아,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풍산이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둘 다 앞으로 닥쳐올 위험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태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풍산이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하며 주인 곁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마을에 들이운 먹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윤태석은 평소와 같이 풍산이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섰어요. 하지만 오늘 밤의 공기는 어쩐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차갑고 마을이 유난히 조용했거든요. 풍산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자. 윤태석이 말했지만 풍산이는 계속 주변을 경계하며 킁킁거렸어요.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은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 풍산이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좁은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앞뒤로 길을 막고 서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서 있는 마상필의 모습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습니다. 어르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성급했네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마상필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의 기운은 감출 수 없었어요. 윤태석은 풍산이를 자신의 뒤로 살짝 밀어냈습니다. 이미 대답했습니다. 관심 없어요. 어르신,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시나 봐요. 요즘 세상에 명예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마상필이 벨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풍산이가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나섰어요. 하지만 윤태석이 손짓으로 풍산이를 제지했습니다. 군인 출신이 뭐 대단하냐? 이 동네에서 혼자만 의리 없게 굴면 안 되지. 마상필이 벨트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석은 몸을 피하려 했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전만큼 빠르지 못했어요. 첫 번째 벨트가 어깨를 강타했고 두 번째는 등을 후려쳤습니다. 으악! 풍산이가 날카롭게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주인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발동한 거였어요. 하지만 마상필의 부하들이 막대기를 들고 풍산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새끼가... 한 놈이 발로 풍산이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풍산이는 끙끙거리며 몇 미터 날아가 담벼락에 부딪혔어요. 그래도 일어나서 다시 주인을 보호하려 했지만 또 다른 놈이 막대기로 풍산이의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풍산아, 이 새끼들아, 걔한테 왜 그래? 윤태석이 소리쳤지만 마상필은 더 거세게 벨트를 휘둘렀어요. 금속 버클이 윤태석의 이마를 강타하자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어르신, 걔 걱정할 상황이에요? 자기 걱정이나 하세요. 풍산이는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인을 향해 기어가려 했습니다. 윤태석이 바닥에 쓰러졌을 때 풍산이의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목줄이 끊어지는 소리였어요. 오랫동안 사용해서 낡았던 목줄이 풍산이의 필사적인 몸부림에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걔가 도망간다. 잡아. 부하 중 하나가 소리쳤지만 풍산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다친 몸을 이끌고 골목 밖으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에이, 걔 하나 도망간 게 뭐 대수야. 이 영감탱이나 확실히 정리하자. 마상필이 다시 벨트를 들어 올렸을 때 윤태석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풍산이가 산 너머로 달려가는 모습이었어요.
한편 풍산이는 밤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친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본능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주인과 함께 살았던 그곳, 군부대 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30분 정도 달린 후 풍산이는 익숙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군부대 근처의 냄새였어요. 철조망과 초소가 보이는 곳까지 와서야 풍산이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기 개가 있네. 어디서 온 개지? 초소 근무를 서던 병사가 풍산이를 발견했습니다. 풍산이는 피를 흘리며 초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특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먼저 앉기를 한 다음 2번 짧게 짖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 저 개가 뭘 하는 거지? 다른 병사도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풍산이는 그들을 보더니 더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격적인 짖음이 아니라 뭔가를 호소하는 듯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저거 혹시 군견 아냐? 행동이 훈련받은 개 같은데?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풍산이의 행동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낀 것이었어요. 그때 초소 안에서 부사관 한 명이 나왔습니다. 풍산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거 혹시 풍산이냐? 부사관은 몇 년 전까지 이 부대에서 군견 담당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풍산이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풍산이는 그 부사관을 보자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앉기와 짖기를 반복하면서 마치 무언가 급한 일이 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이상하다. 풍산이가 왜 혼자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저 행동은? 부사관은 풍산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행동이 예전에 군견 훈련소에서 배웠던 특별한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부사관은 풍산이의 행동을 보며 무언가 중요한 것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신호는 군견 훈련소에서만 배우는 것이었거든요. 앉기와 짖기를 반복하는 행동, 그것은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어요. 얘들아, 이거 심상치 않다. 당직사관님께 보고해야겠어. 부사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풍산이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듯이 더욱 간절하게 짖어댔습니다. 얼마 후 부대 안에서 한 명의 장교가 나왔습니다. 어깨에 소령 계급장을 단 김소령이었어요. 김소령은 풍산이를 보자마자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정말 풍산이야? 윤태석 선임님 걔가 맞나? 김소령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알고 보니 김소령은 몇 년 전 이 부대에서 중위로 근무할 때 윤태석에게 훈련을 받았던 후배였습니다. 윤 선임님, 아직 살아계셨군요. 김소령은 감회가 새로운 듯 중얼거렸어요. 윤태석은 김소령이 신임 장교였을 때 헌병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선배였거든요. 엄격하지만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풍산이는 김소령을 알아보는 듯 더욱 격렬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부대 정문 쪽을 바라보며 짖다가 다시 김소령을 바라보며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소령님, 저개가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부사관이 보고했습니다. 김소령은 풍산이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군견 담당 경험이 있었던 김소령에게는 그 행동의 의미가 명확했습니다. 이건 위급 상황 신호야. 누군가 다쳤다는 걸 알리는 거지. 김소령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풍산이는 김소령의 말을 듣더니 더욱 간절하게 울어댔어요. 마치 빨리 따라오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 여기까지 왔을까? 윤선임님은 어디 계시지? 김소령이 의문을 표하자 풍산이는 갑자기 부대 출입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좌우로 몸을 틀면서 계속 지저댔어요. 이것은 경계 상황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신호였습니다. 저건 경계 신호야. 적이나 위험한 상황을 발견했을 때 쓰는 거지. 김소령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풍산이의 행동을 종합해보면 윤태석이 어딘가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부사관, 지금 몇 시야? 22시 30분입니다. 소령님. 이 시간에 풍산이가 혼자 여기까지 올 리가 없어. 분명 무슨 일이 생겼을 거야. 김소령은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태석은 자신에게 군인으로서의 기본을 가르쳐준 은사였거든요. 그런 분이 위험에 처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당직실에 연락해서 순찰차 한 대 준비하라고 해. 그리고 헌병대에도 상황을 알려. 소령님, 하지만 부대 밖 일에 우리가 개입해도 되는 건가요? 부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소령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윤선임님은 이 부대 출신이야. 그리고 적의 행동을 보면 분명 응급 상황이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확인해 봐야 해. 풍산이는 김소령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며 부대 입구를 서성거렸습니다. 곧 헌병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김소령과 헌병 2명이 탔고 풍산이도 함께 탔어요. 풍산이는 차 안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킁킁거리며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운전하던 헌병이 말했습니다. 풍산이는 정확히 자신이 온 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을로 향하는 길을 정확히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똑똑하네요. 사람보다 낫겠어요. 풍산이는 특별해. 예전에 수색 작전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거든. 김소령이 풍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풍산이는 김소령의 손길에 잠시 안정을 찾는 듯 했지만 곧 다시 앞을 향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차량이 마을 근처에 도착하자 풍산이의 행동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낑낑거리며 차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뭔가 익숙한 냄새를 맡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김소령이 말했고 차가 멈추자마자 풍산이는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골목 안쪽으로 달려갔어요. 김소령과 헌병들이 손전등을 켜고 뒤를 따랐습니다. 소령님, 저기 누군가 쓰러져 있습니다. 헌병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것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진 윤태석의 모습이었어요. 풍산이는 윤태석 곁으로 달려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인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뭔가 해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선임님, 정신 차리세요. 김소령이 윤태석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윤태석은 아직 숨이 있었지만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풍산이가 해낸 것입니다. 주인을 구하기 위해 다친 몸으로 먼 길을 달려와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김소령이 윤태석의 맥박을 확인하는 동안 헌병들은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바닥에는 싸움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흩어진 벨트, 핏자국, 그리고 발자국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헌병 중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윤태석은 의식은 잃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어요. 이마와 등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얼굴은 피멍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풍산이는 주인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끔씩 윤태석의 손을 하자주며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풍산이 자신도 다쳤지만 주인 걱정이 더 컸던 거예요.
이게 대체 누구 짓이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김소령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윤태석의 상처를 보니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계획적인 폭행이라는 게 명백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윤태석은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김소령은 풍산이와 함께 병원까지 따라갔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김소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상황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었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 텐데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윤태석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려주세요. 김소령이 마을 이장에게 물었지만 이장은 고개만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하지만 이장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보였어요.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했지만 표정만 보면 뭔가 알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이상하네. 이 작은 마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모른다니? 김소령이 의아해할 때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군인님, 혹시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소령은 할머니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재개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마상필이라는 사람이 와서 땅을 팔라고 협박하고 있거든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윤태석 씨를 때린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윤 씨가 그 사람한테 맞서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말 못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말을 들은 김소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직적인 협박과 폭력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뒤가 든든하다고 하거든요. 국회의원 조카라나 뭐라나.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상필이 권력을 등에 업고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태석의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김소령은 급히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갈비뼈에 금이 가고 뇌진탕 증세가 있어서 며칠은 입원해야 해요. 의사의 말에 김소령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풍산이도 주인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윤태석을 보니 김소령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군인 시절 자신을 엄하게 가르쳐주던 선배가 이런 꼴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선임님, 꼭 범인을 잡겠습니다. 김소령이 의식을 잃은 윤태석에게 속삭였습니다. 풍산이는 병상 옆에 조용히 앉아서 주인을 지키고 있었어요. 한편 마을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상필이 부하들과 함께 나타나서 주민들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일은 아무도 못 본 거다. 알겠지? 만약 누가 입을 놀리면. 마상필이 위협적인 눈빛으로 주민들을 훑어봤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태석 그 고집불통 영감도 이제 정신 차렸을 거야. 퇴원하면 바로 계약서에 도장 찍으라고 전해. 마상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자신을 막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상필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풍산이가 해낸 일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작은 개 한 마리가 주인을 구하기 위해 보여준 용기와 지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병원에서 김소령은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민간인 사건이지만 퇴역 군인이 피해를 당한 만큼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풍산이는 여전히 윤태석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마치 다시는 주인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듯이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개의 큰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꿔놓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 윤태석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뜬 윤태석이 가장 먼저 찾은 건 풍산이었어요.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풍산이가 주인이 깨어난 걸 보자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풍산아, 너 괜찮냐? 윤태석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풍산이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어요. 풍산이도 다쳤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김소령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윤태석은 김소령을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김중희. 아니, 이제 소령이구나. 어떻게 여기에? 선임님, 풍산이가 부대로 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소령이 설명하자 윤태석은 믿기 어렵다는 듯 풍산이를 바라봤습니다. 풍산이가 부대까지 갔다고? 네, 그것도 다친 몸으로 말입니다. 정말 대단한 게예요. 윤태석은 풍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자신을 구하기 위해 풍산이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김소령은 윤태석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쌍필이라는 인물과 재개발 문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걸 알려줬어요. 선임님, 이 일을 그냥 넘길 순 없어요. 정식으로 고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윤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마을 사람들도 무서워서 증언 못할 거고. 하지만 풍산이가 있잖아요. 김소령이 말하자 윤태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이야? 풍산이 목줄에 GPS가 달려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군견 시절부터 달고 있던 거 말입니다. 윤태석이 풍산이의 목을 살펴보니 정말로 작은 GPS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군견으로 활동할 때 위치 추적용으로 달았던 건데 퇴역 후에도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이 GPS 기록을 확인하면 풍산이가 언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어요. 사건 당시 상황도 추적할 수 있고요. 김소령의 말에 윤태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풍산이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김소령이 부대로 전화를 걸어 뭔가를 요청했습니다. 얼마 후 헌병이 노트북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선임님, 풍산이에게 보여드릴 게 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마상필과 그 일당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주변 CCTV에서 확보한 영상이었어요. 풍산이는 화면을 보자마자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마상필의 얼굴이 나오자 으르렁거리며 짖기 시작했어요. 저것 봐요. 풍산이가 범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군견은 후각과 시각 기억이 뛰어나서 한 번 본 사람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풍산이의 반응은 마상필이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걔의 증언이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윤태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접적인 증언은 아니어도 상황 증거로는 충분해요. GPS 기록과 함께라면 더욱 강력하고요. 그때 김소령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대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김소령이 전화를 끊고 윤태석을 바라봤습니다. 선임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부대에서 GPS 기록을 분석한 결과 풍산이의 이동 경로가 모두 확인됐대요. 정말이야?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건 당시 풍산이가 있던 위치에서 녹음된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풍산이의 GPS 장치에는
녹음 기능도 있었던 것입니다. 군견의 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장치였는데 사건 당시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마상필이 협박하는 음성, 폭행하면서 하는 말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국회의원 조카라고 말하는 부분도 들어 있고요. 윤태석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풍산이가 단순히 자신을 구한 게 아니라 범인을 잡을 증거까지 가져온 셈이었거든요. 풍산아, 넌 정말. 윤태석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풍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풍산이는 주인의 품에서 안정을 찾는 듯 조용히 있었어요. 선임님, 이제 정식으로 고발하시겠어요? 그래야지. 풍산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윤태석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이유가 없었어요. 김소령은 즉시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GPS 기록과 음성 녹취 파일을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경찰도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수사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선임님, 부대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합니다. 퇴역 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그냥 둘 수 없다고 하시네요. 윤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든든했어요. 풍산이는 여전히 주인 곁에서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낸 일의 의미를 모르지만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해 보였어요. 풍산이는 한 번도 작전에서 도망친 적이 없다. 이번에도 끝까지 해냈구나. 윤태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풍산이는 진정한 군견이었고 진정한 전우였어요. 마상필은 아직 자신에게 덫이 조여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게 하나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일주일 후 마을에는 전에 없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경찰서에서 풍산이의 GPS 기록과 음성 녹취를 분석한 결과 마상필의 범행이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경찰과 군이 합동으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태석은 퇴원을 했지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풍산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동정과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윤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마을 이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우리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윤태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날 오후 마상필은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순순히 계약에 응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윤태석도 이번 일로 정신을 차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님, 이제 마을 일은 다 정리된 것 같네요. 부하 중 하나가 비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가면 돼. 어차피 늙은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마상필이 담배를 피우며 만족스럽게 말했을 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들과 헌병들이 일제히 들어온 것이었어요. 마상필 씨죠?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마상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뭐야? 무슨 소리야? 나 국회의원 조카야. 마상필이 소리쳤지만 경찰관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마상필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밖에서 익숙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풍산이었어요. 김소령과 함께 온 풍산이가 마상필을 보자 격렬하게 지저댔습니다. 저 개가 설마
마상필이 풍산이를 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걸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계가 당신의 범행을 모두 기록했어요. 김소령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풍산이는 여전히 마상필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마상필이 연행되는 모습을 본 부하들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건물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체포되었어요. 이런 일이 게 때문에 마상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한마리개 때문에 무너졌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연행되는 마상필의 얼굴에는 공포와 수치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동안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눌러왔던 자신이 이렇게 무력하게 끌려가게 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와 마상필이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윤 씨 정말 대단해. 끝까지 버텨낸 게. 그런데 정말 걔가 증거를 찾아낸 거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풍산이의 활약상이 전해졌습니다. 다친 몸으로 군부대까지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한 이야기, GPS 기록과 음성 녹취가 범인을 잡는 결정적 증거가 된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어요.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퇴역 군견, 주인 구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보도되었어요. 충청도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인간과 개의 특별한 우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풍산이라는 이름의 퇴역 군견이 주인을 구하기 위해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윤태석과 풍산이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윤태석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풍산이는 제게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진짜 전우죠. 법정에서 마상필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풍산이의 GPS 기록과 음성 녹취가 결정적 증거로 제출되었어요. 마상필의 변호사가 개의 기록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GPS 기록과 명확한 음성 녹취는 충분한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마상필은 폭행,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듣는 마상필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모든 권력과 돈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 마리 개가 군인을 살리고 마을을 살렸습니다. 그 이름은 풍산입니다. 검사가 최후 변론에서 한 말이었어요.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윤태석과 풍산이를 주민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재개발 계획도 취소되었고 주민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풍산이는 여전히 윤태석과 함께 매일 산책을 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풍산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한 달 후 마을에는 완전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상필과 그 일당들은 모두 감옥에 갔고 재개발 계획도 백지화되었어요. 주민들은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윤태석의 집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김소령을 비롯한 부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현수막과 기념품들이 들려 있었어요. 선임님, 부대에서 풍산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김소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태석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풍산이가 이번에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을 기려서
명예군견으로 1계급 특진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김소령의 말에 윤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풍산이에게 그런 영예가 주어진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대 입구에 풍산이의 기념비를 세울 예정입니다. 또 다른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기념비에는 충성과 용기의 상징, 명예군견 풍산이라고 새겨질 예정이었어요. 풍산이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변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풍산이가 이런 인정을 받다니. 윤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동반자가 이렇게 대우받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윤태석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마을이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풍산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 정말 고마운 게야.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풍산이 주변에 모여서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풍산이는 온순하게 아이들의 손길을 받아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 윤태석은 풍산이와 함께 평소처럼 산책을 나섰어요. 오늘은 특별히 마을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걸으면서 윤태석은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어요. 힘들고 무서웠지만 결국 옳은 일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풍산이가 있었어요. 풍산아,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윤태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풍산이는 주인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걸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을 정자에 도착했을 때 평소처럼 바둑을 두던 노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바둑보다 풍산이 이야기로 더 열심이었습니다. 윤 씨, 풍산이 정말 대단하더라. 뉴스에서 봤어. 그럼 우리 마을의 영웅이지. 노인들이 풍산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윤태석은 예전처럼 벤치에 앉았고 풍산이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얘가 군견 출신이여. 나랑 같이 수색 들어갔던 놈이야. 윤태석이 평소처럼 말했지만 이번에는 노인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번엔 정말이네. 진짜 군인이었구나. 아, 그 얘기 또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못하겠네. 모두들 웃으며 풍산이를 새롭게 바라봤어요. 이제는 그냥 개가 아니라 진짜 영웅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며칠 후 윤태석의 집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아이와 함께 온 중년 남성이었어요. 윤태석은 그들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온 사람은 윤태석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는 손녀였습니다. 뉴스를 보고 급히 내려온 것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아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태석은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손녀는 풍산이를 보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계가 정말 할아버지를 구해준 거예요? 그래, 풍산이가 할아버지를 구해줬어. 윤태석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요. 이계는 진짜 전우였던 거예요? 손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윤태석은 무릎을 꿇고 풍산이와 눈을 맞췄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얘는 나보다도 군인이다. 풍산이는 윤태석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깊은 교감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풍산이도 식탁 옆에서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도시로 올라와서 함께 사세요. 아들이 제안했지만 윤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풍산이도 이곳을 좋아하고
윤태석의 결정을 아들도 이해했어요. 이곳이 아버지와 풍산이가 함께 만들어온 삶의 터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며칠 후 가족들이 돌아간 뒤 윤태석과 풍산이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정자에서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다시 산책을 하는 평범한 하루하루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풍산이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존경과 감사 그리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길에 윤태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풍산아,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지? 풍산이는 윤태석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겠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가자. 끝까지. 윤태석이 풍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풍산이는 주인의 손길에 고개를 맡기며 안정감을 느꼈어요. 두 전우는 이렇게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유대는 이전보다 훨씬 깊어져 있었어요.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더욱 단단해진 우정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윤태석과 풍산이는 여전히 매일 함께 걸었습니다.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 두 친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